강릉 바닷바람은 저녁이면 유난히 차갑다. 저는 올해 79의 한노식이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는 작은 횟집을 혼자 지켰다. 손끝이 남아있어 회 뜨는 속도만큼은 아직 젊은이들한테 뒤지지 않았다. 다만 손님이 뜸해진 요즘은 회보다 미역국, 매운탕, 생선구이를 더 자주 내놓는다. 혼자 오는 노인들이 앉아 조용히 밥 한 그릇 비우고 가는 집, 그 정도면 충분했다. 우리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한다. 성실하고 똑부러진 아이였다. 아버지, 바닷가 바람 쐬고 내려가면 꼭 어깨에 핫팩 붙이세요. 늘 그렇게 챙겼다. 사위 종윤이는 처음엔 과묵했는데 식구가 되고 보니 말수가 적은 대신 계산에 밝았다. 처음 가게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장부를 보더니 이랬다. 아버님, 이러다 적자만 쌓아요. 권리금 정리하고 임대라도 돌려받으셔야죠. 그때 내 대답은 늘 같았다. 손님이 밥 먹으러 오는 건 돈보다는 마음 때문이다. 이 가게는 나한테 집이고 집은 함부로 팔면 안 되지. 그 말이 사위의 눈에는 얼마나 비능률로 보였을까. 그늘 같은 게 그때 이미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해 겨울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환갑도 지났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귤나라로, 따뜻한 곳으로요. 귤나라가 어딘지 몰라 웃었다. 거기 가면 등도 다 나을까? 딸은 크게 웃었다. 며칠은 휴대폰 꺼두시고 푹 쉬세요. 병원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나는 며칠을 들뜬 마음으로 보냈다. 작은 캐리어에 셔츠와 모시 바지, 오래된 카메라를 넣었다. 횟집 문에는 손글씨로 쉬는 날을 적었다. 이웃 선장들이 사장님도 좀 쉬어야지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비행기라는 걸 다시 타보게 될 줄이야. 30년 전 아내와 제주도 한번 다녀온 뒤로 처음이었다. 공항에서 딸과 사이가 전해준 봉투에는 탑승권과 호텔 바우처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신분증은 이 안쪽에 넣어두세요. 사이가 세심하게 챙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심 고마워했다. 여행은 참 좋았다. 파도는 더 느리고 산들거리는 바람은 겨울을 모르는 듯 따뜻했다. 밤이면 호텔 창가에 앉아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잘 있지? 바다는 너 없이도 여전하네. 3일째 되는 날 술 한 잔을 들이키는데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은 그날 낮 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신호만 가고 받지 않더니 문자로 짧게 답이 왔다. 아버지, 많이 쉬세요. 전화는 나중에요. 그 문장이 곧장 귀 뒤에 걸려 내내 떨어지지 않았다. 돌아오던 날은 바람이 거셌다. 공항 앞에서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가게 먼저 들러야지, 수족관 물을 갈아야 하니까. 그런데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낯선 불빛이 유리창에서 번졌다. 우리 가게 불빛은 늘 누렇게 따뜻했는데 그날은 하얀 조명이 내 가게를 낯설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유리문에는 반듯한 활자가 붙어 있었다. 정원의 카페. 손이 덜덜 떨렸다. 문을 열자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른 20살 언저리 청년이 웃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내 목이 저절로 메었다. 여긴 내 가게다. 청년은 당황한 눈으로 카운터 뒤를 돌아봤다. 둥근 안경을 쓴 사장이 나왔다. 사장님이 누구신지, 혹시 전 주인이시군요. 계약 때 뵙지는 못했지만 명의 잡은 성함이 한노식 씨라 들었습니다.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누가, 언제? 사장은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깔끔한 인쇄, 등기부 등본, 양도 확인서, 매매대금 영수증. 도장 자리에 내가 아내 장례식 이후 거의 쓰지 않던 그 도장이 또렷했다. 그날 밤 나는 바닷가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 3번, 4번. 마침내 연결됐다. 아버지,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나는 묻지 못하던 것을 바로 물었다. 가게가 없어졌더라. 잠시 침묵.
이어서 들려온 것은 사위의 목소리였다. 아버님, 설명드릴게요. 가게는 수익이 안 났고 임대차 계약도 곧 끝나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가 계실 때가 오히려 절차상 편했고요. 대금은 탁 월말에 아버님 계좌로 넣어드릴 거고 집은 우리가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아직 집 얘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내 귀가 그의 말 속 덫을 느꼈다. 집까지? 네. 배수 문제로 전체 공사가 필요해서요. 잠깐만 다른 곳에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큰 그림 보시면 아버님께도 좋아요. 옆에서 딸이 덧붙였다. 아버지,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딸의 것이었지만 어디선가 표정을 숨겼다. 나는 그날로 여관방을 잡았다. 파도 소리만이 내 곁에 남았다. 다음날 아침 등기소에 가서 확인한 사실은 더 내혹했다. 집은 아직 4명이었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채권자에 기입된 이름은 사위가 운영한다던 법인. 나는 구청 민원 창구로 변호사 사무실로 읍내 우체국으로 종일 뛰었다. 그러다 지쳐 바닷가 파도 소리 앞에 주저앉았다. 해가 가라앉을 무렵 옆에 앉은 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걸었다. 사장님, 얼굴이 왜 그리 새까맣죠? 어선 모는 영만이 형이었다. 내 얘기를 듣던 영만이 형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담배를 비벼 끄면서 한마디 했다. 사람이 제 발로 판 도장만큼 무서운 게 없지. 근데 그 도장이 사장님 손이 아닌 손에서 찍혔다면 그건 다른 얘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은 폴더폰을 툭툭 치며 말했다. 예전에 나도 사위가 돈 핑계로 어선 팔자고 했을 때 그냥 내줬다. 나중에야 알았지. 영수증, 녹취 다 한 번에 생각해야 한다는 걸.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서류와 도장이 휘몰아쳤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여행 고맙다. 근데 내 기억이 좀 흐릿해서 그러는데 내가 도장을 언제 너희에게 맡겼더라? 딸은 잠깐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아버지 건강검진 서류 제출할 때 잠깐.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 집 열쇠는? 공사 때문에 맡았죠. 그래. 말을 끊고 나는 곧장 읍내 작은 인쇄소로 향했다. 그곳 사장은 내 오래된 단골이었다. 한 사장, 무슨 일 있어? 나는 조용히 부탁했다. 녹음기 하나 빌려주게. 세상은 말로 움직이지만 말은 금방 날아가. 사흘 후 딸과 사위가 강릉으로 내려왔다. 카페가 된 내 가게 앞에서 마주 앉았다. 사위는 시작부터 서류를 꺼냈다. 아버님, 정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권리금, 잔금, 정산, 임대보증금 반환, 집 공사 계약서 여기 결제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단정한 문장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늘 맨 끝에 있었다. 향후 일체의 민영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걸 내가 왜 지금 서명하지? 사위가 눈썹을 올렸다. 아버님을 위해서죠. 복잡한 일 뒤로 미루면 더 피곤해져요.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참에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택배원이 머리를 내밀었다. 한노식님, 등기 우편입니다. 나는 사인하고 봉투를 받았다. 내용물을 꺼내보더니 사위의 얼굴빛이 변했다. 봉투엔 구청 토지과 도장이 선명했다. 해안동 17-3일대 구획정리사업 시행 공고. 내 작은 집 뒤 언덕과 오래된 마당, 그리고 가게가 있던 그 라인까지 빨간 선이 둘러쳐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이주 정착 보조금 및 건물 보상금 지급 예정. 사위가 경직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이건 우선 저희가 검토해서 내가 그 말을 잘랐다. 이런 공고가 떴다는 걸 너희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딸은 눈을 피했다. 사위가 먼저 답했다. 몇 달 전부터요. 하지만 아버님께도 결국 유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한 거고요.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았다. 효도 여행의 시기, 서둘러 도장을 맡기라던 말, 공사라는 이름의 진입.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무것도 사인하지 않겠다. 사위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괜한 오해하시지 말고. 딸이 내 손목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를 믿으세요.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떼어냈다. 신뢰는 마음이 주는 거지 서류가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연락은 쏟아졌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어깨는 괜찮으세요? 이번 주에 올라오시면 따끈한 찜 해드릴게요. 말끝마다 하나씩 덧붙는 문장, 보상 관련 서류는 저희가 챙길게요. 어느 날 밤에는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고생 많았어요.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해서 늘 초조했어요. 그랬어요. 나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쉬었다. 초조하면 도둑질도 사라지냐? 딸은 말이 없었다. 내가 더 말을 이어야 했다. 너한텐 아직 내가 빚이니. 밥을 지어준 시간, 겨울 내내 내 손발을 녹이던 난로, 학교 운동회 앞자리, 그런 걸 돈으로 갚으라고 내가 말한 적 있니? 다음 날 나는 구청을 찾았다. 보상 담당 팀장과 앉아 서류를 확인했다. 한노식님, 건물은 노후지만 위치가 좋아 보상금이 예상보다 큽니다. 절차만 잘 밟으시면 됩니다. 팀장이 친절한 말을 덧붙였다. 가족분이 대신 위임하셔도 되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손으로 하겠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들러 상담을 받았다. 도장 위임 및 사용 경위, 녹취 확보, 자필 진술서. 칸칸이 적힌 메모를 들고 나오니 차디찬 겨울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졌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내 도장이 있었다. 딸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잠깐만 빌린다는 게 그만. 그날 밤 나는 오래 간직했던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키며 산다. 남의 이름으로 손쉽게 사는 법을 배우면 자기 이름은 금방 닳아 없어진다. 나는 일기를 덮고 내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려보았다. 다음 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토요일 오후에 보자. 보상 서류는 내가 정리했으니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들려주렴. 토요일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딸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사위는 종이컵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내 가게를 팔 때 나는 바다를 보고 있었다.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돌아온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돌아오고 싶다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딸이 눈물을 떨궜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돈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가슴 속에서 오래된 얼음이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나는 쉽게 끝낼 수 없었다. 용서는 마음이고 분배는 제도다. 두 개를 섞으면 둘 다 망가진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려고 애써보겠다. 하지만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정리하겠다. 사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너희는 너희의 이름으로 새로 시작해라.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유언장 초안이었다. 해안동 건물 및 보상금 일부는 지역 어민 자녀 장학금으로, 일부는 바다 환경 개선 기금으로, 일부는 홀몸 노인 돌봄 운영비로 출연한다. 남은 전세금과 통장 잔액은 생활을 함께 나눈 친구 황영만에게, 가게 집기와 아내 유품은 강릉문화원에 기증한다.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 저희 이름은 없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대신 오늘 여기서 내가 부탁 하나 하겠다. 너희도 너희 이름으로 살아라. 남의 도장 빌리지 말고, 남의 마음을 담보로 잡지 말고.
딸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보상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구청에서는 사업이 밀려 있다며 서둘러 연락했다. 건물 감정, 철거 시기 조율, 이주 보조금 산정. 나는 모든 서류를 내 손으로 확인했다. 그 사이 카페가 된 내 가게 앞을 매일같이 지나갔다. 새 사장은 커피 향을 진하게 볶아 골목에 흘렸다. 그 향을 맡으며 나는 생각했다. 아내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회 대신 커피 마셔도 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보상금 중 일부가 들어온 날 나는 영만이 형을 불렀다. 선창 앞 컨테이너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말했다. 형, 우리 작은 배 하나 사자. 고기 잡으러 나가자는 게 아니라 바다 쓰레기 줍는 배. 형은 눈을 크게 떴다. 미쳤냐? 아니, 바다한테 많이 빚졌다. 밥도 주고 위로도 해줬으니까. 우리는 둘이서 한참이나 웃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동네 청년 셋을 더 모았다. 바다빛 갚기라는 이름으로 모금도 했다. 구청에서 소액 보조도 나왔다. 장학금도 만들었다. 바람 장학회. 이름이 유치하다며 영만이 형이 웃었지만 나한텐 딱이었다. 바람은 늘 지나가지만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첫 장학생으로는 해녀 할머니 손자 홀부모 가정아이 외국에서 귀국한 다문화 가정학생이 뽑혔다. 아이들이 내 앞에 서서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다.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바다에 인사해라. 너희가 열심히 살면 바다가 너희를 기억할 거다. 알림처럼 들려오던 전화 소리는 어느 순간 끊겼다. 딸과 사위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소식은 동네 사람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사위는 직장을 옮겼고 딸은 근무지를 내륙으로 바꿨다. 나는 저녁마다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여보, 나는 이제야 겨우 내 이름으로 산다. 파도는 대답 대신 발목을 두어 번 밀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바다를 함께 닦던 청년 하나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가족은요? 나는 잠시 멀리를 보았다. 파란 선 위에 하얀 포말이 찍히고 갈매기가 지나가며 작은 점을 남겼다. 가족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근데 사람은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그날을 위해 나는 내 자리를 닦아놓는다. 초여름 뜻밖의 전화가 왔다. 딸이었다. 망설이던 끝에 겨우 한마디가 흘렀다. 아버지.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래.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이에요. 아이도 생겼어요. 나는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잘했다. 잠깐의 정적 끝에 딸이 물었다. 아버지, 언젠가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온다면 빈손으로 와라. 미안함도, 변명도, 부탁도, 유산도 모두 내려놓고 그 대신 내 이름을 들고 와라. 이름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전화는 조용히 끊겼다. 며칠 뒤 딸이 정말로 왔다. 바람 장학회 사무실 겸 창고역 작은 평상에 둘이 앉았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바다를 보며 입을 떼었다. 아버지, 저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저편에서 영만이 형이 손을 흔들었다. 노시가 오후에 쓰레기 더 뜯자. 나는 웃었다. 그래. 딸이 돌아가던 날 나는 가게가 있던 자리에 새로 세운 표지판을 보여주었다. 여기 생선 냄새가 커피 향으로 바뀌던 날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딸이 묻지 않았지만 나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산다. 한 번은 남이 그려준 길로, 한 번은 자기 이름으로. 나는 이제 두 번째를 살고 있다.
딸이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시작할게요.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아내에게 속삭인다. 여보, 나 오늘도 바다빚 조금 갚았어. 파도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발등을 적신다. 이 동네 아이들은 가끔 내게 묻는다. 할아버지, 유산은요? 나는 웃으며 말한다. 유산은 남겨주는 돈이 아니라 남겨주는 자리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야. 언젠가 내 숨이 멎을 때 누군가는 내가 남긴 장부를 펼쳐볼 것이다. 거기에는 숫자보다 이름이 많을 것이다. 돌봄받은 노인의 이름, 바다를 닦던 청년들의 이름, 첫 장학금을 받던 아이의 이름,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냈다가 겨우 되찾은 내 딸의 이름. 숫자는 사라지지만 이름은 오래 남는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마음속 서랍 어딘가에는 도장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건 남에게 맡겨놓는 물건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을 찍는 도장,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도장. 언젠가 당신에게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편하게 계세요. 우리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때 잠깐만 숨을 고르고 바다처럼 물러나 보라. 물러난 자리는 곧 돌아오기 위한 길이 된다. 나는 내일도 바다로 나갈 것이다. 청년들과 갈고리를 들고 그물에 걸린 플라스틱을 뜯어낸다. 해가 지면 고단한 몸으로 평상에 앉아 호롱불 같은 별을 쐰다. 그리고 느릿하게 혼잣말을 한다. 한노식 잘 버텼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았다. 바람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다. 바다는 아무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크고 확실한 대답이니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놓아버렸다면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불러보라. 당신의 본명. 소리 내어 부르면 잃어버린 자리들이 한 칸씩 돌아온다. 언젠가 당신도 당신만의 평상 위에 앉아 말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그때 파도가 와서 당신 발등을 부드럽게 적셔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된다. 돈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는 것을, 이름이 남는 한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